네, 계속하겠습니다. 현역제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제 동그라미 이번에 51페이지에 불법 원인 급여물과 현역제 선보고, 그리고 먼저 불법 원인 급여, 우리가 사기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먼저 조문 한번 볼까요? 각주 13번, 민법 746조입니다.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이익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진 않다. 불법성이 수익자가 훨씬 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그 판례를 통해서 보겠죠. 예, 그러면 네, 바로 위에 박스에 1번입니다. 이 판례 워낙 출제 많이 되죠.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 그 받은 돈을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버립니다.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이런 거는. 봅시다. 아니, 조합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조합장한테 줍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라. 이게 불법 불인 급여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라. 이거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죠. 불법 불인 급여입니다. 그럼 이 돈은 누구 걸까요? 조합 소유입니까? 아니면 조합장 소유로 기소됩니까? 이 반사적으로 이 돈을 받은 수익자인 조합장 소유로 기속되죠. 조합은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조합장 입장에서는 이걸 임의로 썼다 하더라도 타인 재물 보관자입니까? 자기 재물입니까? 자기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녀죄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불법 원인으로 내가 돈을 받았다면 이건 내 겁니다. 그냥 제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수익자인 내 거고, 그럼 이걸 임의로 쓰더라도 회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번 판례입니다. 똑같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 또는 배임 정제의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받은 돈입니다. 근데 그걸 제3자한테 안 주고 개인적으로 써버렸죠.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수익자인 갑 소유가 되죠. 그럼 타인 재물이 아니죠. 회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3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병등이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일부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에 정무하고 공모하여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그리고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써버립니다. 범죄 수익을 세탁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받은 겁니다.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피고인 갑 소유로 기속되죠. 이걸 임의로 쓰더라도 화살표 회녀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구조가 똑같고, 우리가 별도로 기본수 때도 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번 판례입니다. 포수 화대 사건이잖아요. 예, 포수가 율랑녀하고 사이에 율랑녀가 받은 화대입니다. 몸을 팔고 받은 돈, 이걸 포수가 보관했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걔한테 안 주고 율랑녀한테 안 주고 임의로 써버리잖아요. 이거 횡령이 될까? 포수 쪽은 이렇게 주장하죠. 몸을 판 대가를 포수한테 일단 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면 포수가, 즉 수익자인 포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 율랑녀는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럼 포수가 이걸 임의로 쓰더라도 율랑녀에 대한 횡령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기 대해서는 아니 멀쩡하게 이 율랑녀가 처음에는 다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방을. 근데 전직 경찰이었던 포수가 접근해가지고 다방에서 돈이 되냐, 그거 적고 내하고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꼬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계속 거절했잖아요. 자기도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데. 근데 하도 집요하게 포수가 찾아와서 설득한 겁니다. 결국 다방 운영도 어렵고 결국은 그 설득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몸을 팔게 되고 화대를 포수한테 일단 줬는데 포수가 절반씩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민법 746조 각주에 단서가 적용되죠. 단서 보시면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이게 만이라고 표현했지만 민법상 판례는 불법성 비교론을 취합니다.
방금 그 포주 화대 사건에서의 불법성은 급여자인 율락녀하고 수익자인 포주 사이에 누구 불법이 현저하게 큰 겁니까? 수익자인 포주의 불법성이 현저하게 큽니다. 그렇다면 746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바로 급여자인 율락녀는 화대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의 해설을 봅니다. 포주의 불법성이 율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 소유권은 여전히 율락녀에 속합니다. 746조 단서 때문에. 따라서 화살표 포주는 화대 전부에 대한 회녀제가 성립합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화대 절반이 아닙니다. 어차피 절반 분배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 화대 전부에 대한 회녀제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 99%는 회녀제가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 1% 예외 포주 화대 사건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 5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전입니다. 그렇죠. 뭐 그전에도 쭉 봤지만 그 특별 수선 충당금을 변호사 세림료로 썼죠. 그죠. 그것도 회녀제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용도를 엄격하게 정해서 맡긴 돈을 용도하고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항목을 유용합니다. 회녀제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박스의 1번 보면 1번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맡긴 돈은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돈을 맡긴 위탁자에게 머물러 남아 있습니다. 위탁자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죠. 원칙은 뭡니까? 민법상 로마법상의 법원이 있어. 법원이 돈은 점유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돈은 점유 있는 곳에 소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칙은 점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돈은 점유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로부터 자전거를 빌립니다. 빌린 거잖아요. 이 빌린 자전거는 친구 소유로 남아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로부터 똑같이 빌렸는데 10만 원을 빌립니다.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만 원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빌렸는데 친구 겁니까? 여러분이 소유자입니까? 점유자가 여러분이잖아요. 점유자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는데 10만 원 소유자는 여러분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10만 원 갚아야 될 채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건하고 돈을 좀 달리 보죠. 그래서 원칙은 점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돈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판례를 보다 보면 예외적인 현상을 또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게 1번이잖아요. 목적이나 용도를 딱 정해서 맡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았지만 그러면 내가 소유자입니까? 맡긴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이때는 목적이나 용도를 딱 정했기 때문에 보시면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 대한 소유권이 맡긴 사람, 위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인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판례들이 2번이죠. 2번. 주상복합 상가 매수인으로부터 우수 상인 좀 유치해달라는 명목으로 분양회사가 돈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에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분양회사가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은 분양회사 소유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상복합 상가 매수인 소유로 남아있죠.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서 맡기 때문에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한 겁니다. 따라서 화살표 회녀제 성립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해달라, 돈 바꿔달라, 환전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썼죠. 화살표 회녀제 성립합니다. 이제 좀 어렵게 들어가자면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가 은근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봅시다. 골프 회원권, 매매 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골프 회원권을 좀 사달라
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돈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 매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써버립니다.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주머니가 있죠. 돈 주머니에 제 피곤이 있습니다. 을이겠죠. 을이. 그래서 A 골프 회원권을 좀 구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고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이나 용도로 다 정했잖아요. 이걸 다른 용도로 쓰면 이 돈의 소유자는 목적이나 용도를 정했기 때문에 갑이 아니고 얘 거로 남아있죠. 얘가 다른 돈도 함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건 다른 돈들도. 근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A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쓴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뭐 B 골프 회원권을 매수하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화를 내겠죠. 왜 내가 맡긴 돈을 다른 사람의 다른 골프 회원권 매매 중개하는 데 쓰느냐.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을에 대한 횡령이 되겠는가 이렇게 기소한 겁니다. 일단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 돈은 갑게 아니고 을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로서는 바로 갑은 타인점을 보관자가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횡령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불법 영도 의사도 필요한데 이 판에서는 결론은 횡령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겁니다. 아니 목적이나 용도를 정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다른 돈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 개 막 보관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을이 원하는 A 골프 회원권이 딱 매매 대상으로 나오죠. 근데 나머지 여유 자금들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도 충분히 A 골프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법 영도사 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 두 줄만 갖고는 우리가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해설. 위 매입 대금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된 금전으로 골프 회원권 매입 시까지 소유권의 위탁자가 유보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자금하고 함께 보관되어 있고 따라서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어떤 돈이 맡긴 돈인지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 피고인이 불법 영도 의사를 추산할 수다. 왜? 이 회사 자금이 좀 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A 골프 회원권을 매입 중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화살표 횡령죄 불성립하게 됩니다. 요 판례를 좀 신경 써서 봐둡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아무래도 정상적인 원칙적인 판례보다는 좀 이례적인 판례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하려고 하잖아요. 4번 한번 꼭 좀 알아둡시다. 5번 그럼 기본소득 본거죠. 피고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도 받은 시책비죠. 근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게 횡령이 될까? 시책비라고 하는 것은 한자적으로는 시는 베풀 시자고 책은 정책입니다. 보험 정책을 베푸는 데 쓰는 돈 아니냐. 검사는 이렇게 써야겠죠. 시책비니까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냐.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해지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써야 될 돈 아니냐. 그걸 왜 보험 설계사가 뭐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리느냐. 근데 문제는 딴 데 있죠. 해설 보시면 비용으로 소비한 이 시책비는 모두 알고 보니까 통상적인 실적 급여입니다. 월급입니다. 월급. 수당이죠. 그리고 월급은 이걸 받은 보험 설계사 소유로 귀속되잖아요. 타인 재물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화살표 횡령죄 불성립하게 됩니다. 불성립합니다. 6번에서는 대괄호 2번보다는 대괄호 1번 요 판결 요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괄호 1번만 정리합시다. 대괄호 1번 요 읽기 전에 그림을 요 칠판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상 제도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의사입니다. A가 자기 병원에서 쓰는 MRI 이 기계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당근마켓에서 거래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살지도 모르고 또 가격도 비싸니까 갑입니다. 상부상의 위탁 파민한테 이렇게 맡긴 겁니다. 30억에 좀 팔아달라. 그러면 위탁 판매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등을 통해서 그렇죠. 쭉 이제 물색하겠죠. 그러다가 새로 병원을 개설하게 되는 B한테 MRI 기계를 매도하고 30억을 일단 받습니다. 너무 비싼 건 30억은. 30억을 받아가지고 이 돈은 얘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30억을 2번 임의로 유용해버립니다. 임의로 유용합니다. 그럼 이게 혹시 A에 대한 횡령이 될까? 횡령이 되겠는가? 그러면 타인 재물 보관자 그럼 봅시다. 이 30억을 위탁 판매상 갑이 점유 보관하고 있죠. 보관자 맞습니다. 타인 재물이 있냐 아니냐? 원칙은 점유자가 소유자죠. 위탁 판매상 갑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얘가 소유자다. 그럼 이거 타인 재물 아니다. 그래서 이거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볼까의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수령한 이 30억을 갑 소유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갑의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들이 갑의 책임 재산을 살펴보다가 갑이에게 30억이 들어왔네요. 그걸 강제체평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는 MRI만 팔고 또는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무상 위탁 판매 제도를 이용할까요? 이용 안 할 겁니다. 불안해서. 알겠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특별한 조문이 또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탁 판매상이 예로 들어 받은 돈이 있죠. 요 30억 이건 B로부터 요거 수령한과 동시에 위탁자 A 소유로 기속됩니다. 법 조문이 있으면 요거는 수령 한가 동시에 위탁자 A 소유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탁한 A도 보호를 하게 되고 상부상 위탁 판매 제도도 보호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돈을 임의로 썼다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게 아니고 타인 재물로 맞습니다. A 소유입니다.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6번에 대가로 1번 보겠습니다. 대가로 1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의 수수, 돈을 수수하는 것을 수반하는 사무처리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걸 정리하면 되겠죠.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 또는 위탁자 소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된다. 요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한과 동시에 위임자 소유입니다. 위임자 소유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런 경우겠죠. A가 갑하고 미리 약정을 체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30억 줘야 될 거 있으니까 당신이 그 30억 받으면 이건 당신 하라. 이런 게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 돈은 A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8번 판례 보겠습니다. 8번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다음에 이를 의무상 보관하다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써버리네요. 이게 횡령이 될까? 네. 국민연금 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갑이 회사 경영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공장을 운영하겠죠. 그리고 이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도 매달
뭐 국민연금의 재원 마련은 얘들이 낸 기여금이잖아요. 기여금 있고 이걸 운용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주겠죠. 나중에 진짜 줘야 되는데 불안하죠 지금. 그래서 그러면 국민연금 얘들이 기여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경영자가 그냥 100으로 갑시다. 100만 원씩 100만 원 딱 줍니다. 100 줍니다. 얘들이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얘들이 이미 도박에 탕진하거나 다른 카드 값 쓴다든지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원은 좀 부실하게 되죠. 어떻게든 얘는 돈을 받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경영자로 하여금 100만 원 다 주고 10만 원씩 받아오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 줘라. 네가 돈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주라. 여기 낫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얘들한테는 9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 10은 공제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납부 안 하고 일반 기업으로 써버립니다. 이거죠. 요거 근로자 기여분을 임의로 유용하게 됩니다.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되느냐? 아무튼 횡령이 될까? 이 문제입니다. 이게 횡령이 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타인재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일반 기물을 쓰잖아요. 그럼 요거는 업무상 횡령 재승립합니다. 요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관리공단은 무섭습니다. 만약에 얘가 10만 원 안 내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떻게 하느냐? 요 근로자들이 원래 내야 되는 겁니다. 얘들한테 압류 독초 출자로 나가버립니다. 얘들 억울하잖아요. 우리 잘못은 없는데. 그렇죠. 이해가 못 되는데. 그래서 바로 얘는 업무상 타인재물 보관자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단입니다. 공포의 단체입니다. 잘못은 경영자가 했는데 근로자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어디 갔노? 네, 8번 화살표 업무상 횡령 재승립한다라고 다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9번입니다. 네, A 학교의 교비 회계 자금, 그렇죠. 용도가 제한되어 있죠.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만 쓰라는 겁니다. 그걸 같은 학교 법인에 속하는 비학교 교비 회계에 속합니다. 그렇죠. 학교 법인이 예를 들어서 연세재단, 뭐 이렇게 숙명재단, 이렇게 해서 밑에 고등학교, 중학교, 여러 가지 대학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의 학교 법인에 속했는데 A 학교 교비 회계 자금을 어디로 쓰나요? 같은 법인에 속하는 비학교 교비 회계로 써버립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오로지 A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화살표 이것도 횡령죄 성립합니다. 아까 어떤 판례를 본 적 있나요? 원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썼죠. 차입금 상환이지만 원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바로 그 판례하고 이걸 또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 10번. 뭐 집합건물관리회사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특별 수선 충당금 명목으로 납부받아 보관하는 중에 일반 기물을 사용했다. 횡령죄 성립하겠죠. 11번. A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갑 등이 B 주식회사 자금 집행 담당자를 하고 공모해가지고 B 회사가 A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 계약에 따라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키워드 한번 잡아둡니다. 선박건조 선수금. 이거를 A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 회사가 B 회사한테 배를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배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주 많은 철 강판도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A 회사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선수금을 주는 겁니다. 선수금을. 근데 이 돈을 받은 B 회사 대표사 등이 어떻게 쓰나요? 이 선박건조 선수금을 B 회사 A 회사에 대한 빌린 돈 갚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어떻게 받나요?
아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돈을 줬는데 대출금 면세에 썼다.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것 아니냐. 그래서 횡령으로 기소하게 된 겁니다. 왠지 횡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박 건조 선수금이니까. 근데 결론은 황당합니다. 해설 봅니다. 그 용도가 선박 건조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만한 그게 없다는 겁니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선박 건조 선수용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송법 등에서 공부하죠. 이와 같이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위탁되었다. 이런 것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죠. 왜?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기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타인 재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구순요건적 사실이죠. 현재에서의 타인 재물인지 아닌지. 구순요건적 사실은 엄격 증명입니다. 근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이 선박 건조 선수금이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맡겨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결론 외웁시다.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횡령이 아니고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선박 건조 선수금 딱 기억하고 선박이죠. 선박은 배죠. 배입니다. 배임죄입니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선박은 배고 배임죄다.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것이지 횡령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제 양가로 5번 횡령의 실행행위. 그래서 횡령의 실행행위. 실행행위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번 기본 수업 때 쭉 다 본 거죠. 다시 이제 그 감을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만약에 할머니가 이 보관 중인 집안의 가보 고려청자를 골동품 업자인 갑에게 이렇게 좀 보관을 맡기는 겁니다. 보관. 온도하고 습도 이런 거 딱 조절해가지고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갑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1번. 네, 일본인 고가가 교수죠. 도자기 사와 교수가 등장합니다. 가게 안을 살펴보고 이거 마음에 드문애다. 내가 사겠으문애다. 그러니까 갑이 이걸 팔아버리네요. 그리고 이 고려청자를 가지고 일본으로 귀국했고 이후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까? 이 문제잖아요. A에 대한 횡령이 될까? 횡령죄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면 이거는 A 거죠. 타인 재물, 그리고 갑은 보관자가 맞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횡령이 O일까 X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 수업 때 이렇게 봤죠. 요 매매 계약입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했지만 이건 갑 자격이 아니죠. 민법상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인의 동의가 없잖아요.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매매 계약에 기해 가지고 3억을 주고 B가 도자기 인도받아도 B는 소유권을 법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횡령한 건 맞는지? 이런 문제죠. 1번. 이건 횡령한 게 아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고 그렇다면 여전히 소유권은 A에게 남아있다. 그럼 A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A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1번이고 아니다. 횡령죄는 침해범이 아니고 위헌범이다. 소유권에 대한
위험만 발생하면 되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A가 소유권 갖고 있으면 만약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있다. B가 이걸 깨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묘연하다. 그렇다면 비록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은 이미 발생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비록 사법상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횡령했다고 봐야 된다. 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매매계약이 또는 담보 제공이 무효라 하더라도 횡령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박스의 1번입니다. 횡령 행위가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매매계약이 사법상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소유권 등 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은 있죠. 횡령죄는 위태범이니까 횡령죄 성립합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상기하고 그래서 이제 2번 판례가 나오게 되죠. 2번 판례. 갑이 병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합니다. 공장에 있던 을 소유 기계를 함께 인도받아 보관 중입니다. 타인 재물 보관자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은행에 공장 저당법에 따른 건저당을 설정해버리고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을 소유 기계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건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아니 을 소유 기계도 담보로 제공해버린 거잖아요. 이거 횡령이 될까요? 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러면 을 소유 기계도 담보로 제공했죠. 이거 사법상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갑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법상 담보 제공이 무효라 하더라도 얘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렇죠. 은행으로서는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전부 다 이 기계들 전체를 경매 신청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시 소유권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살표 이것도 횡령죄 성립합니다. 성립합니다. 요거죠. 요 매매라든지 담보 제공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발생한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합니다. 3번 판례에서는 대가로 1번.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냥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것만 가지고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거부 이유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해가지고 반환 거부 행위가 불법 영덕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는 횡령 행위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이해하지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반환 거부하는 것만 갖고는 횡령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가로 2번입니다. 보관자 지위에 있는 등기 명의자가 이것도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명의 수탁자가 함부로 반환 거부하거나 이미 처벌하면 횡령죄가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가로 2번 이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대가로 1번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봅시다. 보관자 지위에 있는 등기 명의자가 명의 이전을 거부합니다.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이미 밝혀진 다음에 이전해 주겠다. 이거는 불법 영도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첨지 영감으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명의시다 받았습니다. 옛날에 따른다면 타인재물 보관자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있다가 나중에 김첨지 영감이 돌아가십니다. 사망하시고 그러면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분의 자식 맞습니다. 한 20년 만에 제가 찾아왔네요. 그리고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저한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명의 수탁자로서는 불안하잖아요.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은 나한테 명의를 돌려줄 수는 없고 당신의 소유자임이 즉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그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이런 것은 단순히 반환 거부했지만 불법 영덕의 의사를 가지고 반환 거부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죠. 이거는 제 횡령죄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양가로 6번 횡령죄 기소식입니다. 1번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 가지고는 이거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갖고는. 따라서 영덕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횡령죄에 성립한다. 그리고 2번 판례입니다. 오래된 판례이긴 하죠. 한번 보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수출용 폴리에스텔 조셋 임시 계약을 딱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 1950kg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에 임의로 조세트가 아닌 이태리 알카리를 재직하여 뭐 때밀이 같은 게 있죠. 이거를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 1950kg 전부를 연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00kg은 이태리 알카리로 재직 완료합니다. 그러면 횡령한 것은 어느 부분일까? 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여기 원사가 이렇게 쓰면 1950kg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이고 여기서 2번 가공합니다. 불로 가지고 확 녹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요 중에서 3번 1500kg을 뭐 깔깔이 이태리 깔깔이로 재직 완료했죠. 그럼 여기 대해서는 불법 영도상 인정될 겁니다. 횡령이 될 겁니다. 문제는 요 중에서 1500kg니까 나머지 450kg입니다. 요리 주장하는 건 횡령한 것은 이 연사를 해가지고 재직 완료한 1500kg 정도에 대한 횡령이지 나머지 450에 대해서는 아직 이태리 깔깔이로 재직 완료한 게 아니니까 횡령한 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약에 연사를 하죠. 가공, 불을 떼가지고 그러면 이 450kg은 원래 형질을 상실합니다. 조세트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 그렇다면 이 전부에 대한 횡령입니다. 해설은 볼까요? 해설. 위와 같이 일단 연사를 해버리면 원사 형질을 상실해가지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점유하에 있는 피해자 수유 원사 1950kg에 대해서 불법 영덕 의사로 가공 행위를 한 이상 불법 영덕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고 굳이 이태리 알카리로 재직 완료하지 않아도 가공하는 행위를 해버렸잖아요. 화살표. 네. 원사 전부에 대한 횡령죄 기수입니다. 원사 전부에 대한 횡령죄 기수입니다. 그리고 양보로 7번 재소관계입니다. 1번 기본서에도 본 거죠. 횡령죄 재수는 위탁관계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위탁관계 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가로 2번 갑이 A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죠. 그로부터 컴퓨터 등을 받아 보관합니다. 한 개의 위탁관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B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컴퓨터 뭐 요런 등을 보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위탁관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기도는 예죠. 한꺼번에 처분합니다. 한꺼번에. 두 건이 아니죠. 한꺼번에. 그러면 이 횡령죄가 포괄 1점입니까? 2개입니까? A에 대한 위탁관계가 하나가 있고 B 회사와 사이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럼 2개입니다. 2개 횡령죄입니다. 상상적입니까? 실체적 경합범입니까? 비록 위탁관계가 설정된 날은 다르지만 횡령 행위는 한꺼번에 처분해버리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결론이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상상적 경합범. 그리고 2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계속 출제가 되는 판례이긴 하죠. 회사 대표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 인수 대금을 보관하던 중에 횡령해버립니다. 그럼 이 재소관계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홍강입니다. 홍강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방합니다. 마이크 잡고 지금 우리 회사가 앞으로 그 신주를 발행해야 할 건데 그 신주를 여러분들이 인수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자본 증가, 증자 등기 한 다음에 노르웨이 해운 회사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세계 제1위의 해운 회사가 될 겁니다. 라고 뻥을 칩니다. 뻥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기망당해가지고 신주를 이제 인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신주 인수인입니다. 그래서 기망당해가지고 신주 납입 대금을 주겠죠. 누구한테 줍니까? 홍강의 개인 계좌에 주식회사 어심에 뭐 주식회사 어심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신주 인수 대금을 임의로 빼서 쓰는 겁니다.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재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먼저 사람을 기망하여 채무를 교부받았죠. 회사가. 요거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피해자는 신주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죠. 정확히 요 뒷부분입니다. 기망을 통해서 획득한 이 돈을 임의로 인출했죠. 그러면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까? 횡령죄가 성립할까? 이게 다투어집니다. 근데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죠.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망해가지고 이 돈을 빼돌릴 생각이 있었다. 따라서 사기죄만 성립하면 되고 별도로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 불가합을적 사후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먼저 그러면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했죠.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기망당했습니다. 기망당해가지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의 터잡아 신주 인수 대금을 주식회사 어심의 납입금 보관은행으로 보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게 유효하다는 것은 이 신주 인수 대금은 신주 인수인 소유입니까? 주식회사 어심 소유입니까? 주식회사 어심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인출하는 이 횡령 행위의 피해자는 신주 인수인입니까? 주식회사 어심이 피해자입니까? 주식회사 어심이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어심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불가합의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피해자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당연히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번 판례의 결론은 해설 사기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입니다. 화살표 사기죄와 횡령죄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기억나죠? 뭐 아까도 했지만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세는. 그래서 아까 사무상 가상 납입 어떻게 되나요? 빌린 돈을 가지고 주금 납입은행에 넣고 납입금 보관 청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정자 등기를 끝마친 다음에 바로 인출해서 갚았죠. 가상 납입입니다. 그때는 바로 회사 자금 인출해도 업무상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금은 실질적으로 증가된 적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상 납입을 함으로써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죠.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광은은 회사 사무처리자지 주주 사무처리라는 자가 아니죠. 또 그러면 형법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 전자 등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정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죄만 성립한다는 거. 그 판례가 워낙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비율이 2개입니다. 전압식 판결입니다. 이거 뭐 재산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 배임죄에서 대표권 남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3번 판례죠. 워낙 물어볼 게 많습니다. 기본 수업 때도 어느 정도까지 하긴 했죠. 보이스피싱이죠. 그거 그림이 있으니까 칠판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래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익숙하죠. 너무 멋지다. 노숙자인데 노숙자로 합시다. 노숙자 돈이 필요합니다. 소주도 좀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얘기하죠. 어르신 어르신 이름으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하나만 좀 만들어주면 돈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계좌를 하나, 갑의 계좌, 노숙자 계좌 A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줬죠. 얘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일단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이후에 어리 보이스피싱 병을 기망합니다. A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하시오. 기망했죠. 할머니가 쏘가가지고 깜짝 놀랐죠. 뭐 딸이 우는 소리 막 내고 막 그렇게 하면 할매들 쓰러집니다. 진짜로. 전혀 자기 딸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딸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바로 계좌 이체했나요? 그건 아니었죠. 어떻게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일단 할머니 자 전화 끊지 마시고
농협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 뽑아요. 전화 그러면 안 돼요.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1,000만 원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ATM기 가서 요 A 계좌로 송금하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그대로 ATM기 안에 딱 넣고 요리 계좌를 보냈죠. 계좌 송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140만 원을 인출한 거잖아요.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겁니다. 이때 무슨 죄가 되느냐? 먼저 어른 사기죄가 성립하겠죠.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제3자 계좌로 보내도 사기죄는 어차피 제3자 취득 규정이 있죠.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도 됩니다. 사기죄 성립합니다. 사기죄 피해자는 병이고, 그럼 문제는 얘가 140만 원 인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작물취득죄가 성립할까? 이거 뭐 복습하는 거죠. 예, 작물은 재물이죠. 재물. 재산세로 영특한 재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판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을이 병을 기망해서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보낸 1,000만 원 재산상 이익일까 재물일까 문제입니다. 재산상 이익이냐 재물이냐. 원심법원은 이거 계좌 이체한 거니까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겁니다. 재산상 이익은 작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계좌 이체가 아니죠. 할머니의 농협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쪼개가지고 채권 양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계좌 이체한 게 아니고 계좌 송금한 겁니다. 다시 그냥 바로 계좌 이체가 아니고 현금을 ATM기에 넣고 보낸 거잖아요. 현금은 재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핵심이 이거죠.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재물인 현금을 전송하는 방식이 계좌 송금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사기죄로 이렇게 보낸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작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140만 원 인출했죠. 이거는 작물 맞습니다. 작물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득이 됩니까? 내 손아귀에 지어지기만 하면 취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작물 취득에서 이 취득은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이게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작물 취득에서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야 하면 됩니다. 본범은 지금 얘죠. 1,000만 원이 병으로부터 을로 넘어갔다가 그 중에서 140만 원을 이전받은 게 아니죠.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소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자기 계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예금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본범으로부터 점유 이전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작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소득 본 거고. 그 다음 2번까지도 기본소득 맞죠. 그러면 얘가 은행을 속여가지고 140만 원 인출하는 것은 은행을 피해서라는 사기죄가 되는 것 아니냐. 사기죄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계좌 송금은 유효하죠. 기망당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계좌 송금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계산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예금이. 그러면 얘는 예금주입니다. 적법한 예금주가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예금계약은 소비임치계약입니다. 소비임치계약의 특성상 예금주의 적법한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착오에 빠진 결과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은행은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수업.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들이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만약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갑이 사기죄 공범이 될 수도 있죠. 얘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공모했다든지 도와줬다면, 그렇죠, 얘는 사기죄 공동점원 또는 사기죄 종범으로 처벌될 겁니다. 그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은 공범이라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훼녀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기죄만 성립하고 훼녀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얘가 공모 가공하거나 그렇게 공범이라면 요 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로 얻은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죄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별도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4. 얘가 만약 사기죄 공범이 아니라면 노숙자로서도 얘도 기망당했을 수 있죠. 얘들이 보이스피싱범이 아니고 실제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면 그러면 사기죄 공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죠. 이걸 임의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얘도 알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바로 신흥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기 피해자 병을 위해서 보관해야 되는 위탁신인관계 발생하죠. 그렇다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합니다. 이걸 뭐 아시겠죠? 사기죄가 오면 횡령은 X고 사기죄가 X면 횡령죄가 O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이죠. 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 범인에 대한 횡령은 안 되죠. 왜? 얘입니다. 사기 범인. 얘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은 이 돈은 갑이 을을 위해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까? 횡령죄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보이스피싱 범이죠.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 신인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노숙자는 사기 범인을 위해서 보관한 자는 아니니까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꼭 정리를 잘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나는 이거 뭐 모의고사 풀 때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꼭 한번 해야만 됩니다. 워낙 중요한 플레이니까 물어볼 거 엄청나게 많죠. 이제 이런 거 사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만약 틀리면 이런 게 치명타입니다. 나를 불합격으로 이끄는 남들이 다 맞추는 걸 틀리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겁니다. 남들이 틀리는 것은 나도 틀려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대신에 남들이 틀리는 것을 내가 맞췄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순위가 쭉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도 되는데 적어도 이런 거는 틀리지 맙시다. 네, 4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림까지 있고. 예, 바로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바로바로 외우는 거죠. 네, A 회사 대표이사 갑이죠.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채권이 있습니다. 60억 정도입니다. 60억 정도 이 회사 돈을 넣어둔 겁니다. 회사 돈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정기예금 채권을 갖고 있죠. 그래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을이 누구냐? 갑의 채권자입니다. 얘 채권자입니다. 회사 채권자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이 먼저 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번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 회사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해 줍니다. 얘한테. 요 정기예금 채권이죠. 이거를 얘한테 인질로 주는 겁니다. 담보로. 이게 질권입니다. 즉 권리 질권입니다. 동산에 대한 질권은 전담보 가가지고 시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이런 게 동산에 대한 질권이고 질권은 요 권리 있죠.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해 줬습니다. 요때 벌써 뭐가 됩니까? 배임죄 성립합니다. 60억 정도 되니까 바로 5억이 넘어가죠. 특혜무 위반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임죄 성립합니다. 배임죄 성립합니다. 왜냐면 얘가 얘한테 돈을 안 갚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보로 받은 요 정기예금 채권을 실행해버립니다. 돈을 받아가겠죠. 그러면 얘한테는 플러스고 얘는 벌써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요때 배임죄 성립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났죠. 아니나 다를까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어떻게 했나요?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혹시 저번에 받은 정기예금 채권 요거 질권을 받았으니까 그거 실행해서 돈 받아가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금 인출 동의가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은행에 대해서 직접 청구해가지고 돈을 60억을 인출해서 받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검사는 이렇게 봤죠. 이미 성립한 배임죄와 별도로 네가 예금 인출 동의 대표사가 그러면 대표사는 회사 재물 보관자 아니냐? 타인 재물 보관자가 횡령한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경법 위반 횡령죄로 기소하게 된 겁니다. 횡령죄 성립하지는 않죠. 왜? 이미 답은 역시 뭐 민법 위주지만 권리 질권을 설정해줬고 얘는 권리 질권자입니다. 이미 요때 질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법상 얘가 받을 채권 있잖아요. 얘 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회사의 은행에 대한 변제기도 도래를 했다. 한 개 도래했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만약 돈을 안 갚잖아요. 을은 얘 동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자신이 이미 받은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직접 충해서 돈을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요 권리 질권을 설정해 줬을 때부터 이미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때 손해 발생, 위험성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된 거잖아요. 이 인출했다고 해서 새로운 피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합을적 사후 행위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잘 해둬야 되죠. 예, 그래서 4번 판례 다시 봅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줄에 정기예금의 질권 설정입니다. 정기예금의 질권 설정. 이때 뱀제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그 후 을이 갑의 또 밑줄 끊어주면 동의, 요걸 찾는 동의. 이게 예금 인출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별도로 회녀제 성립하진 않습니다. 꼭 정리를 해둬야만 됩니다. 이제 5번 판례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5번 판례입니다. 예, 사실관계 5줄 한번 읽어봅니다. 사실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키워드 보시면 이후 무단으로 출금 이체된 회사 자금이 이미 횡령했잖아요. 이 다시 반환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버립니다.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 내역을 남긴 뒤 다시 곧바로 이체해버립니다. 그럼 이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해설 보시면 무단으로 출금 이체된 회사 자금이 반환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 처리함으로써 그 다음 이처럼 쭉 끊었습니다.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횡령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회사에 입금 내역을 남긴 다음에 다시 바로 뽑죠. 그러면 회사 돈이 실질적으로 반환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뽑아버린 것은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판례는 사실관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방금 해설 부분이죠. 해설 부분 한 3줄 정도 요렇게도 출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55페이지에 명의신탁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믿고 맡기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일단 답 먼저 알고 가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하면 바로 0.3초 만에 0.4초 만에 재산세 X입니다. 끝. 공부는 끝난 겁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딱 해버리면 적어도 재산범죄 아직까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이걸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의수탁자가 이거 내 거다 라고 팔아도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니까.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서 기본소득세 보는 거니까 이제 먼저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죠. 신탁자 A가 자기 소유 X 토지를 B에게 명의만 신탁해 놓습니다. 그러면 B는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C에게 임의로 팔았잖아요. 이게 횡령이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횡령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횡령이냐? 횡령은 타인 재물 보관자잖아요. 그럼 얼핏 보면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바로 A하고 B, 신탁자와 수탁자 이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얘 거잖아요. 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외적으로는 바깥 세상에서는 등기등록 명의사를 기준으로 명의 수탁자인 B가 소유자죠. 대외적으로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얘가 이미 팔았죠. 그러면 적어도 A에 대한 신탁자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재물 맞죠. 제 거니까. 보관자가 됩니까? 부동산의 보관자는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B에서 C명의로 이전 등기되죠. 그럼 C명의 이전 등기는 유효할까의 문제입니다.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C가 봤을 때는 저 X토지 소유자는 A가 아니고 B잖아요. B하고 매매가 처리했습니다. 유효합니다. 이전 등기했죠. 그럼 이것도 유효합니다. C는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양자간 명의신탁, 이 둘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다가 전합의체 판결로 싹 다 바꾸잖아요. 다 바꾼 겁니다. 답은 알겠죠? 무죄입니다. 횡령 안 됩니다. 왜 보관자가 아니다? 이렇게 봐버릴까요? 횡령죄는 바로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A하고 B 사이의 부동산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이것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A하고 B 사이의 위탁 실행 관계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횡령죄로 보호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위탁 실행 관계가 없는 겁니다. 횡령이 안 됩니다. 이게 양자간 명의 신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생략 등기형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B가 매수인 맞습니다. A로부터 토지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그런데 얘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권 도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친구입니다. C에게 민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내가 땅을 하나 살 건데 네 이름으로 하자. 응, 그렇게 합시다. 된 겁니다. 그래서 A하고 E 사이 매매가 세례지만 등기는 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A에서 나한테 하지 말고 바로 요 C 명의로 합시다 라고 했죠. 이게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에서 매수인 명의로 B로 이전 등기했다가 B가 C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B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것을 원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B를 생략해버리고 다이렉트로 A에서 B로 C로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C가 또 임의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C가 팔아버렸습니다. 매매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요 C의 죄책은 일단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C는 B를 위해서 보관하는 자라 볼 수 있나요? 어차피 이것 자체가 B하고 C의 명의신탁 약정 이런 것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내용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C하고 B 사이 위탁관계로 하는 것 자체를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C는 B를 위해서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군에도 횡령이 안 되는 것. 이게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그림 두 개가 있지만 위에 하나만 요것만 쭉 보겠습니다. 이제 C입니다. 국회의원. 얘가 저 땅을 사면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 전에 두 번 당했죠.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해다가 배신당했고 중간생략 등기형으로 해다가 또 배신당해요. 아예 신중해집니다. 얘는 아예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매수인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 매수자는 얘인데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C다발입니다. B한테 얘기했죠. 친구야, 네가 가라 복덕방. 해가지고 내가 뒤에서 돈 줄 테니까 네가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해라. 그리고 네 명의로 요 이전 등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면 돌려다오.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 매 위임약정과 다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뭡니까? 계약 당사자 명의까지 신탁한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 란에 C가 나옵니까? B가 등장됩니까? 매수인 란에 B가 등장하잖아요. 계약 당사자 명의가 신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A는 전혀 몰라죠. 선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눈앞에 나타난 이 B가 진정한 매수인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선의의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수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죠. A에서 B로. 근데 이제 얘가 B가 D에게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또 빼돌린 거잖아요. 그럼 이 행위가 횡령이 될까? 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른 그 명의신탁하고 달리 혹시나 내용까지 좀 깊게 들어간다면 보통은 A에서 B 명의 이전 등기 등은 다 무효잖아요. 왜?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도 무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유권 인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요걸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하나 신경 쓰자면 요 선의의 매도인이 있을 때 A에서 B 명의 이전 등기 요거 유효냐 무효냐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민법과 같은 이런 법리에서도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게 첫 스타트입니다. 지금 C하고 B하고 A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얘하고 얘는 공모했잖아요. 공모. 계약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매도인 A를 보호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 A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매도인 A의
계약 목적 달성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A는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유효하게. 그러면 A에서 B 명의 이전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하다는 거. 요거 하나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선의의 매도인이 있을 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B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D에게 팔았죠. 이거 횡령이 될까요? 타인 재물 보관자입니까? 자기 겁니까? 이전 등기가 유효해버리니까 그러면 B는 이거 자기 겁니다. 횡령이 안 됩니다. 그럼 배임이 될까요? 부동산 매입 미유약정 이 자체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B는 C를 위해서 부동산을 잘 갖고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 그런 타인 사무실이자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이나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여기죠. 횡령, 배임죄 모두 불성립. 이게 계약 명의시탁이죠. 뭐 기본 수업에 비해서 좀 빨리 했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부동산 명의시탁 하면 그냥 외웁시다. 부동산 명의시탁은 양자간이든 중간생략 등기형이든 계약 명의시탁이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자면 요거 한 개. 보통 요 이전 등기는 무효인데 선의의 매도인이 있다면 얘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A에서 B 명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A는 소유권을 넘기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리고 그 56페이지 맨 밑에 있는 재수관계 3줄 정도 되는 판례가 있죠. 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하는 중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형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눕시다 또는 그게 싫으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겁니다. 이때 타인 재물 보관자가 반환을 거부한 겁니다. 이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사 앞으로 돈을 빌리고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를 해준 겁니다. 이런 것은 후행처분 행위는 불가불적 사후 행위다 라고 보고 화살표 후행처분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당시에 뭐 이런 게 옳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둡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런 건 좀 출제를 뭐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많은 것 막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요대로만 한번 정리를 하시고 5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동산 명의시탁입니다. 제 부동산에 이 동산은 1번, 2번 판례만 정리하면 되겠죠. 둘 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러면 여기서 1번 매그너스 자동차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도 봤지만 또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죠. 지금 갑을병 중에 병입니다. 병이 매그너스 선유차입니다. 실제 구입자입니다. 지금은 없어져 대우 자동차 매그너스 선유차입니다. 상당히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매그너스 선유차. 근데 얘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얼려입니다. 얼려면 등록합니다. 따라서 이거 등록은 이름을 하고 병이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면세 혜택만 받고 이런 와중에 답입니다. 을의 딸입니다. 딸이 돈이 좀 필요하니까 엄마 저 매그너스가 엄마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거 우리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비 좀 쓰자 공모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 위임장이라든지 신분증 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갑이 병이 점유하고 있는 매그너스 선유차 갑니다. 키가 없잖아요. 열쇠공을 불렀죠. 실수로 키를 차례 놓고 문을 잠궜다. 그래서 열쇠공이 문을 따줍니다.
그래서 글로브 박스에 보조키가 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병 몰래 임의로 몰고 갑니다. 몰고 가서 네, 제일 자동차 매매 상사 가서 요 딜러한테 우리 엄마 차인데 팔러 왔다라고 쏘기고 7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이제 매거스 손자 자동차 명의 신탁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병이 명의 신탁자고 어른 네,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럼 먼저 이 자동차를 임의로 테이크아웃 갖고 나가죠. 그럼 첫 번째 병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할까? 그럼 절도죄는 타인 재물을 점자와의 반환의 점유에 배제하고 자기들은 제3자 사실상 지배하여 이게 절취죠. 예, 그러면 적어도 타인 재물을 맞느냐? 이 자동차는 누구 겁니까? 자동차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을 때 신탁자와 수탁자 이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탁자 소유입니다. 비록 병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인 병 소유입니다. 따라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과 을은 자기 게 아니고 병 겁니다. 타인 재물 맞습니다. 그리고 병이 점유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임의로 열쇠를 따가서 갖고 갔죠.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사실상 집에 옮겨놓은 건 맞습니다. 예, 절도죄 공모 공동점업 성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자동차 매매사자 저 딜러한테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딜러 입장으로서는 이 매거너스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로도 위임받은 사람이 와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계약에 의해서 목적물 인도를 받고 여기 돈을 줬죠. 따라서 딜러는 이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딜러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동차 명의 신탁 사건이잖아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자동차의 지읒, 절도죄의 지읒. 끝납니다. 그래서 1번에 화수표 절도죄 공모 공동점업 성립, 사기죄 불성립. 그리고 외우고 갑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은 재산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 명의 신탁에서는 자동차의 지읒, 절도죄의 지읒. 그렇죠. 그래서 2번 판례도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 엄마 병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병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합니다. 답 나오네요. 명의 신탁한 자동차네요. 절도죄입니다. 제공한 다음에 을 몰래 가지고 가버립니다. 을 몰래. 그럼 을이 봤을 때 자동차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명의 등록 명의자인 엄마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갑은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갑은 내 거다. 내 자동차를 갖고 왔으니까 이게 무슨 절도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바로 피해자 을이 봤을 때는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타인 재물입니다. 따라서 화수표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갑은 자기 자동차다라고 주장했고 절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바로 피해자 을이 봤을 때는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타인 재물을 절취한 겁니다. 화살표 절도죄 성립. 그냥 외웁시다. 자동차의 지읒, 절도죄의 지읒. 그럼 밑에 공범. 네, 법원은 입찰 사건에 관한 재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 사건의 입찰 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묵인합니다. 그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그냥 부작위로 그들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화수표 업무상 횡령죄 종범이 성립합니다. 오래된 판례고 출제는 잘 되고 있진 않죠. 그래서 묵인했죠. 기억나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 또는 묵인하는 것만 갖고는 공동점범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동가공사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된다면 종범의 성립은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횡령죄가 끝납니다. 횡령죄가 끝납니다. 이제는
뱀체 바로 보겠습니다.